어쨌든 베트남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마 오늘 경기 4대2로 이겼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도 1군 명단이 몇 명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뭐 1군 명단에 몇 명 빠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강점은 쿠보라던가 미토마가 빠졌을 때 이 선수들이 완벽한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나왔던 이토주냐라던가 나카무라 케이토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1군과 벤치 명단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쿠보와 미토마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용이 돼요. 사실상 오늘 경기는 토미야스가 나온 거 빼고는 일본이 1군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베트남에게 아주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이 오늘 일본의 이 모리아스 감독에게 트루시에 감독이 전반전 초반에 완전히 한 방 먹였어요. 어떤 거냐? 베트남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도 높게 올라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예상과 다르게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경기가 나오냐면 베트남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일본도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베트남도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중앙 지역에 촘촘한 간격이 형성이 됩니다. 베트남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이 요 좁은 간격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트남이 좁은 간격을 만들어 놓고 간격 안에서 그 볼에 대한 세컨 볼 싸움 그리고 달려드는 그런 싸움을 일본에게 걸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이 베트남이 이렇게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약간은 이제 좀 당황을 한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트남의 이 수비 라인의 컨트롤이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호소야, 이토주냐, 나카무라 이 3톱이 올라가서 움직일 때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가 일본의 미드필더 라인이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모두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서 일본의 공격수들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끔 만듭니다. 월드컵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 중에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들이 있죠. 아르헨티나를 상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모로코, 그리고 일본, 한국, 비교적 이제 강팀을 상대로 이런 팀들이 약간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강팀이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쉽게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 한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런 팀들이 이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을 베트남이 요 경기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거냐?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뒷공간이 넓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뒷공간으로 이토주냐, 뭐 앞쪽에 있었던 나카무라, 호소야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이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요 중앙 라인에서 엔도라던가 미나미노, 모리타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을 쉽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베트남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이토주냐 같은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오늘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그 전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아시안컵이 수준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월드컵 때 이제 충격을 줬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술, 거기서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그 전술을 오늘 베트남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이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일본이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둘러싸니까 여기서 쉽게 볼을 주고받지 못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 공간에서 볼을 잡다가 전진이 안 되니까 뒤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백패스를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베트남의 최후방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 같이 올라오느냐? 후방에서 백패스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볼을 잡았을 때 다시 이 미드필더 라인으로 볼을 넣어줘야 되는데 베트남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사라지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요 사이가 너무나 좁아서 이 안쪽으로 일본이 쉽게 패스를 넣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베트남의 수비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뒷공간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리고 있고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을 거쳐서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패스가 안 되니까 후방에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전술적인 컨셉 자체를 오늘 베트남이 너무나 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득점을 할 때도 보시면요. 베트남의 수비 라인이 비교적 많이 올라와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뒤로 패스를 돌려요. 안쪽으로 볼을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베트남의 선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올라오게 되면 일본의 공격수들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버리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되죠. 이거는 베트남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수비수가 패스를 넣어주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베트남의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일본의 공격수들이 대부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기도 힘들어요. 제대로. 그리고 심지어 앞쪽에서는 공격수 한 명이 일본의 수비수에게 압박을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우리 동료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있고 베트남의 공격수는 본인에게 압박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의미 없는 롱패스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당연히 부정확하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베트남이 여기서 볼을 끊어내요. 여기서 끊어내는 것부터 베트남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베트남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서 기본적으로 공간을 좁게 만드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일본과 베트남이. 근데 여기서 베트남이 오늘 경기에 일본과 몸싸움을 하는데 거침이 없고요. 그리고 일본과 몸싸움을 할 때 오히려 몸싸움에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니까 오늘 베트남의 이 전략이 완벽하게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득점이 나올 때도 보시면요. 걷어냈을 때 제공권 싸움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공권 싸움을 하는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이타쿠라 코입니다. 토트넘 행도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던 선수죠. 근데 여기서 밀리질 않아요. 밀리지 않고 롱패스가 넘어왔을 때 여기서 몸싸움이 되니까 볼을 약간 떨어뜨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오늘 베트남에서 가장 잘한 선수 요 15번에 딘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오늘 스피드적인 면이라던가 피지컬적인 면이라던가 오늘 일본의 수비 라인을 사실상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컨볼이 떨어지는 순간 딘박이 막 달려가요. 근데 이 장면에서 달려갈 때 딘박의 스피드가 이타쿠라 코라던가 오른쪽에 있는 스가와라라던가 이런 이제 일본의 수비수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여기서 이제 스가와라랑 붙었는데 여기서도 딘박이 몸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가와라가 백태클을 해서 여기서 반칙이 일어나죠. 요런 장면들만 봐도 오늘 베트남이 수비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몸싸움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득점이 들어갈 때 프리킥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프리킥 장면에서 베트남에서 키가 큰 유일한 선수가 있습니다. 비엣 안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87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제공권이 좋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비엣 안에게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롱패스가 들어갔을 때 비엣 안이 일본 선수들과의 공중볼 싸움에서 머리 하나는 더 뛰어올라서 볼을 떨어뜨려줘요. 이 장면만 봐도 베트남이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키퍼가 이 비엣 안의 슈팅을 잘못 쳐내면서 세컨볼 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는 베트남의 공격수 단 한 명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베트남의 공격수 혼자만 뛰어들어가서 이 세컨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경기 초반에 일본이 약간은 이 베트남을 상대로 조금 방심을 한 측면도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선발 라인업만 봐도 오늘 거의 모든 선수가 1군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 11번에 호소야 마오라는 선수가 거의 백업 멤버 아니면 이번 대회에서 나오기가 힘들었던 선수예요. J리그에서 뛰는 선수고요.
그리고 그 후르아시효고가 셀틱에서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호소야 마오한테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어차피 후르아시효고가 있어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뛸 선수가 많으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뽑겠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유망한 어린 선수를 뽑은 거예요. 호소야 마오를. 근데 저 선수를 오늘 경기에 선발로 내세웠다는 건 그만큼 베트남전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베트남이 되게 단순하게 전방으로 그냥 때려놓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방으로 그냥 때려놨을 때 이타쿠라코가 올라와서 딘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딘박이라는 선수가 이타쿠라코의 등을 지고 버텨요. 버틴 다음에 몸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선 다음에 이타쿠라코가 태클을 하니까 이 태클을 피해서 돌파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물론 돌파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기긴 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이타쿠라코가 딘박에게 몸싸움에서 밀리고 스피드 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밀렸거든요. 첫 번째 골 장면도요. 약간은 방심했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이죠. 첫 번째 베트남의 골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 있었던 딘박이 중앙에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 수비가 3명 정도 있었어요. 딘박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딘박의 움직임을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딘박이 너무나 편안하게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출 수가 있었고요. 이 헤더가 또 예술적으로 이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 자체가 오늘 베트남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방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장면도 보세요. 베트남이 볼을 잡고 있는데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일본 선수들이 앞으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끌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뒤쪽에는 수비가 좀 부족하겠죠. 여기서 탈압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에이스 딘박한테 볼이 갑니다. 그리고 딘박이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들어오는 선수가 엔도였거든요. 근데 이 엔도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딘박이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넣으면서 돌파를 해요. 이 압박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 번에 이 공간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베트남이 완전히 탈압박을 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 보시면 와, 일본을 베트남이 오히려 패스 플레이로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베트남이 전술적으로 오늘 수비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린다거나 그러면서 일본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일본의 전방 압박을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베트남의 트르시에 감독이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보다 오늘 경기만큼은 준비를 잘해왔다. 그래서 일본이 후반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반전처럼 베트남이 끌어당긴 다음에 탈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일본이 올라오지 않고요.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부터 베트남은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플랜이 꼬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아시아 무대에서는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이고요. 독일이나 스페인 그 월드컵에 나갔을 때 이럴 때는 본인들보다 다소 강팀을 상대하니까 저렇게 지켰다가 끊어낸 다음에 역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후반전 경기를 보면 일본이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베트남을 상대로 심지어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독일하고 상대했던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 그 정도로 오늘 베트남이 잘했다. 물론 이제 그 일본이 베트남한테 역전당하고 이럴 때 미나미노가 이제 그래도 중원 라인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면서 라인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번만 풀어내면 기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미나미노가 그래도 풀어내면서 역전을 다시 시켰죠. 그래서 미나미노 정도는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당황할 만한 경기력이면 우승 영순위라고 불렸었는데 일본이 4대2로 이겼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일본도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아시아 축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음 경기부터 아마 열심히 일본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